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중국 세관 당국이 자국 기업에 대해 엔비디아의 중국 전용 H200 칩 구매를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시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공식 금지 조치인지 임시 대응인지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뚜렷한 매크로 지표 없이 1억 3,500만 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1억 4천만 원대에 진입했으며 전문가들은 이달 말 사상 최고가 경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15일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통화 정책 방향을 결정합니다.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70원대로 오르고 수도권 집값 불안이 이어지면서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금리 조정보다는 금융 안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엔화 약세 영향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원 환율이 10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환당국의 환율 안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연말 1,420원대까지 내려갔던 환율이 50원 가까이 다시 오르자 당국의 추가 개입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PPI 지수가 공개가 됐죠. 헤드라인은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근원 PPI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는 하회하면서 나오게 됐습니다. 지표는 잘 나왔지만 트럼프 리스크가 여전히 지수를 좀 누르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관세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도 나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다시 한번 미뤄졌습니다. 아마 대법관들의 회의가 있는 20일이나 21일로 다시 좀 예정이 되어 있지만 이 또한 예상치라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어제 증시에서 나왔던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흘러가는 독특한 로테이션 현상도 나타났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밤사이 뉴욕 증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다시 한번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고 추가적으로 금융주도 함께 힘을 내주지 못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와이드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원전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도 현대건설이 대장주로서 더 강하게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투자 포인트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죠. 세 번째로는 이 시각 서울경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중국 관련된 반도체 기업이랑 DB하이텍이 오랜만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파운드리 공정 안에서 구형 공정단의 비율을 낮추게 되면서 오히려 수요가 높아지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중국 쪽에 대한 판매 수익 일부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중국 쪽에 대한 칩 수출 허용을 좀 받은 상태인데요. 밤사이는 중국 쪽에서 이를 거부하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쪽에서 불가피한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다고는 하지만 표현의 수위가 좀 높았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 포함해서 오늘도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5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국 엔비디아 통관 불가입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이틀 연속 좀 하락을 했습니다. 사상 최고치 부근에 있는 그 숫자를 넘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더군다나 앞서 키워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엔비디아에 대한 이슈도 함께 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이제 하락장을 맞이했고요. 기록 근처에서 버티던 시장이 실적과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에 한꺼번에 소화하지 못하면서 뒤로 좀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0.53% 하락했고요. 다우는 0.09% 내렸습니다. 나스닥 이제 기술주가 많이 몰려 있죠. 1% 넘게 이제 하락하면서 이제 23,471.75로 마감을 했습니다. 세 지수 모두 이제 이거래일 연속 하락입니다. 오늘 시장을 이제 끌어내린 건 단연 기술주, 특히 반도체주였습니다. 브로드컴이 약 4%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 엔비디아와 마이크론도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칩주가 약세를 주도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방아쇠를 당긴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중국 세관 당국이 현장 요원들에게 엔비디아 H200 칩을 중국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요. 즉 미국이 수출 규정을 통해 길을 열어도 중국이 통관 단계에서 막힐 수 있다는 시그널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식었습니다. 은행주도 이제 많이 도와주지 못했는데요. 웰스파고는 4분기의 실적에서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와 함께 4%의 이제 하락이 나왔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은행도 전반적으로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기록 근처를 더 밀어 올려야 된다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매크로 쪽에서는 물가 해석에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도매 물가에 해당하는 PPI와 소매 물가 지표가 전반적으로 견고했지만 시장은 이 흐름으로 연준이 보는 핵심 물가 지표와는 다시 뜨거워질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 독립성 이슈도 이제 떠올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파월을 겨냥한 법무부 수사가 독립성을 더 해쳤고 이 가운데 해외 중앙은행 인사들까지 파월을 방어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시장이 혼조로 이제 빠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이제 지정학적 변수도 이제 투자 심리를 눌렀는데요. 이란에서는 대규모 시위와 강경 진압의 우려가 겹치면서 공급에 대한 유가에 대한 공급에 대한 차질이 이제 있으면서 이제 이 유가가 출렁였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례가 멈추고 이제 처형 계획은 없다라는 취지 발언을 하면서 군사 행동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흔들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런 발언 이후에 유가 흐름도 급히 방향을 바꾸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으면서 하루 종일 유가는 약간 혼조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이슈죠. 그린란드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가 미국의 통제 아래에 들어가야 된다는 강경 메시지를 확인했고요. 이는 미국, 덴마크, 그린란드 간의 협의 국면 자체가 긴장을 시키는 재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오늘 하락은 단일 악재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반도체전 중국 통관 이슈가 있었고요. 실적, 은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가 연준 독립성, 지정학적으로 이제 이란과 그린란드가 이제 한날에 겹친 결과 때문에 더욱더 이제 하락장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시장이 기록 레벨에 가까울수록 좋은 뉴스보다는 나쁜 뉴스가 더 민감해진다는 보여주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걸 보여준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세한 마감 상황 먼저 짚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어제 코인 시장 쪽으로 자금 이동 로테이션도 좀 나타났으니까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고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건 선 넘었다이고요. 파월 의장에 관련한 수사가 계속 좀 진행이 되면서 논란되고 있죠. 당연히 연준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큰 은행들의 CEO들도 파월 의장을 지지하고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파월 의장을 겨냥해서 이제 수사 카드를 꺼낸 이후에 파월 의장은 이례적으로 강경한 공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발언 이후에 판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먼저 정치권인데요. 상원은행의 이제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사안은 선을 넘었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화당 소속의 의원들이 특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파월 관련 법적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연준 인사 전반의 인준 절차를 막겠다고 경고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의원은 트럼프 인사 카드가 의회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전직 수장들도 집단적으로 어쨌든 이 파월 방어에 나섰는데 생존해 있는 전직 연준 의원 전원이 일부 전직 재무장관들과 함께 이번 수사에 대해서 규탄 성명을 내기도 했었고요. 또 다른 전 재무장관은 이 부분이 흔들리면 독립이 흔들리면서 전국의 어쨌든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요. 뭐 전반적으로 S&P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락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달러도 반등했지만 진짜 관전 포인트는 국채금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년물 미 국채금리가 이제 이 부분이 4.2%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파월 의장이 정면 대응에 나선 이후에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가장 이제 눈길을 끄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현 재무장관이 스콧 베센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일이 판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선을 긋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재무부 측은 대통령과 장관 사이에 견해차가 없다라는 선을 긋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건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약간 좀 자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파월 압박이 연준 통제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 아니면 우회 반발과 시장 경고로 오히려 역풍을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파월의 임기가 어쨌든 5월에 끝나지만 그의 연준이사로서는 2028년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쨌든 정치적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많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파월 수사 논란은 단순한 정치 이슈가 아니라 연준의 독립성, 국채 금리 그리고 미국의 금융시장의 신뢰를 건드리는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의회 움직임과 채권 시장의 반응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메시지에 좀 주목하시면서 이 이슈를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내용들도 나오는 대로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나를 상표로 등록했다이고요. 배우 매튜 맥커너이가 내 얼굴과 목소리를 상표로 묶어버리겠다라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사진 한 장이 아니라 이제는 짧은 영상 클립과 음성까지 포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건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맥커너이 측이 최근 이제 미국 특허 상표청에 이제 제출한 승인받은 상표는 총 8건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흥미로운데요. 그냥 말씀하셨던 대로 사진 한 장이 아니라 짧은 영상과 클립 음성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가 이제 현관에서 서 있는 7초짜리 영상도 이제 신청을 했고요.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있는 3초짜리 영상, 그리고 그의 영화 속에 나온 명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올라잇이라고 말하는 음성이 있는데 요것도 상표로 승인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AI가 만드는 걸 거부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초상권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퍼블리시티만으로 초상권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미국 주 단위의 초상권법으로 누군가의 얼굴이라든가 이름, 목소리를 상업적으로 도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맥커너이 측의 상표권을 택한 이유는 AI 시대 이후 경계가 약간 흐려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AI 쪽이 승소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예 몫을 박자는 생각이 좀 있는 건데 딥페이크 영상이 상품 광고가 아니더라도 플랫폼에서 조회되는 광고 수익이 발생하면 사실상 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쨌든 만든 사람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걸 아예 차단하겠다는 거고 이 영역은 이게 상업적 이용이냐를 두고 다툼이 벌어질 수 있는데 맥커너이 측은 이 상표를 통해서 연방 차원의 소송 레버리지를 아예 확보하겠다는 차원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커너이 본인도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건데 내 목소리나 내 모습이 내가 승인하고 사인한 경우에만 쓸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즉 AI 세계에서도 동의와 출처 표시를 기본값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배우들에게 이제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출발점이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게 이 전략이 필승 카드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맥커너이 측 변호인은 실제 소송이 이제 벌어졌을 때 법원이 어디까지 상표권을 인정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판례가 계속 축적되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상대가 이제 발을 빼게 하거나 필요하면 연방법원까지 간다는 억지력을 하면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처럼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걸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맥커네이 전략은 딥페이크 방어를 주 초상권으로 두지 않고 연방 상품권을 걸어서 잠그는 실험인데 AI가 사람을 복제하거나 유명인이 자기 자신을 법적으로 브랜드하는 경계를 긋는 첫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배우 매튜 맥커너이를 통해서 얼굴과 목소리 상표 등록과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함께 넘어가 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오픈 AI 10조 원 계약이고요. 오픈 AI가 AI 인프라 확장에 또다시 초대형 카드를 꺼내들게 됐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스타트업인 세레브라스와 손을 잡고서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는 단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요? 규모 면에서는 상당히 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억 달러가 넘는 딜로 알려졌는데 우리나라 돈은 10조 원이 좀 넘는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숫자로 보면 오픈 AI가
세레브라스로부터는 3년 동안 최대 750메가와트 컴퓨팅 파워를 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량은 단계적으로 투입되면서 2028년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픈AI를 어디다 쓰느냐 보시면 두 회사는 어쨌든 이 설계한 칩을 활용해서 챗GPT의 서비스 운영, 특히 응답 생성, 추론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레브라스는 자신들의 칩이 엔비디아의 중심에서 방향해서 추론 속도를 강점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엔비디아 GPU를 쓰고 있는데 왜 이런 계약이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핵심은 오픈AI가 성적 동력이 아니라 컴퓨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픈AI는 공식 보고서에서 챗GPT가 주간 사용자가 8억 명 이상 규모로 커졌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폭발적인 인프라 수요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과연 한 회사에 맡길 수 있는 엔비디아에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 압박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인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는 큰 그림도 보입니다. 오픈AI가 엔비디아 한 곳에 의존하지 않고 공급망을 계속 넓히고 있다는 점이죠. 최근 들어서 오픈AI는 맞춤형 칩 개발, 브로드컴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부분과 AMD의 칩 협력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선택지를 하나 더 늘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딜의 의미를 보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픈AI 입장입니다. 오픈AI는 필요할 때마다 구하는 컴퓨터가 아니라 먼저 선점하는 컴퓨터로 가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AI 서비스는 지연 시간이 경쟁력이고 트래픽이 늘수록 서버 갖고 매출로 이어진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제 이런 병목을 돈으로 뚫겠다는 선언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둘째는 세레브라스의 입장입니다. 세레브라스는 과거 매출이 특정 고객에 쏠려 있다고 지적을 받아왔는데 중동계 고객 이슈가 이제 IPO 일정에서 흔들렸다는 약간 전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에 많이 이제 약화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강점으로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은 고객 다변화의 상징적인 모델을 보여주는 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세레브라스는 이제 220억 달러의 밸류에이션으로 10억 달러 조달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 계약으로 상당히 이 부분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업계 전체의 어쨌든 관점입니다. 이제는 어쨌든 경쟁의 무게추가 누가 더 모델을 만드냐보다는 누가 더 싸고 빠르게 돌리냐로 이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쪽에 TPU를 만들면서 어쨌든 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도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추론 특화 칩, 데이터 센터 전력 그리고 공급망 계약이 핵심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오픈AI가 세레브라스의 계약은 단순한 칩 구매가 아니라 전력 단위의 컴퓨터 선점이라는 거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선점에서 누가 먼저 앞서가느냐는 신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AI 경쟁의 핵심이 알고리즘이 아니라 전력과 칩으로 가고 있다라는 움직임을 이러한 뉴스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테슬라 FSD 이제 구독만이고요. 테슬라가 FSD 판매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죠. 지금은 한 번에 내거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내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구독료 방식으로 갈 것으로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게 이제 일시불로 하면 8,000불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 매출에 상당히 도움을 됐는데 여러 가지 좀 약간 뭐 선점하는 약간 그런 게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10월 14일 이후에는 FSD를 월 구독으로만 제공하겠다고 밝혔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에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불로 8,000달러로 FSD를 구매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월 99달러의 구독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2월 14일 기점으로는 이 중에서 일시불 구매가 사라지고 구독만 남게 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테슬라의 FSD 이름을 풀 서비스 드라이빙이지만 실제로는 운전자의 주의와 개입이 필요한 보조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어쨌든 FSD의 표현을 쓰긴 했지만 감시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기능을 감주하고 있으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 구조입니다. 한 번 팔면 이제 8,000달러보다 적게 되지만 계속 꾸준히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매출이 쉬워지고 최근 들어서 애플을 볼 수 있듯이 구독 경제를 하게 되면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매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가격 진입 장벽이 낮아져서 찍먹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고 고가의 어쨌든 테슬라 모델을 사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FSD를 선택 안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제 99달러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쨌든 사용자를 늘릴 수 있다는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좀 중요한데 이게 규제 책임 리스크입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이 지난해 FSD의
탑재 테슬라 약 288만 대에 대해서 교통법규 위반의 보고와 사고 사례에 다수 접수된 것을 근거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연구 구매를 줄이고 구독을 돌리면 기능 업데이트와 정책 변경에 더 빠르게 적용하기 쉽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항상 관리하는 서비스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제품의 포지셔닝입니다. 이게 상당히 또 이것도 중요한데 테슬라의 기본 오토파일럿은 고속도로에서 이제 가감속이라든가 차선 유지장 이런 걸 돕고 FS는 도심에서 어쨌든 차선 변경이라든가 신호 준수 같은 것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FS가 옵션이 아니라 서비스로 바뀌면서 사용자들에게 필요할 때만 구독하게 만들고 이용률을 키워서 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지. 그러니까 사용자가 많게 되면 이제 데이터가 더 많이 되고 FSD의 어떤 성능도 뛰어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상당히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가장 큰 변화는 언제 사서 소유가 아니라 계속 내야 되는 유지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99라면 단순 계산으로 이제 81개월에 6년 9개월을 쓰면 이제 $8,000가 되는 수준인데 차를 오래 타는 사람일수록 연구 구매가 유리했던 구조에서 이제는 선택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차를 바꾸는 횟수도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테슬라가 FSD 구독 전용으로 바꾸는 건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라 수익 모델이라든가 규제 환경이라든가 자율주행 로드맵을 한꺼번에 바꾸는 어떤 그런 큰 로드맵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월 14일 날 이후에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구독 경제의 실제 가입자 수를 얼마나 끌어올리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의 이슈 속에서 테슬라가 향후에 어떻게 변화가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시면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구독 방식으로 바꾸면서 일단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이용자에 대한 풀캐파를 조금 더 늘리겠다라는 의도로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테슬라 이슈까지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리포트는 현대건설이 주인공이고요. IM증권의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리포트의 제목은 밸류를 정당화해볼까요? 인데요. 최근 주택 경기 둔화와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현대건설은 건설주 내에서 전혀 다른 방향에서 다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원전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지금 현대건설을 과거처럼 주택 중심의 건설사가 아니라 글로벌 원전과 에너지 EPC 기업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IM증권은 현대건설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기존 9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한데요. 지금 원전 사업 가치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주가에 반영되는 구간에 들어섰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IM증권은 이제 현대건설이 원전주로의 탈바꿈이 뚜렷한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변화는 언제부터 나타나게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IM증권이 제시한 일정은 꽤나 구체적이었습니다. 먼저 2026년 상반기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에서는요. 지금 홀텍의 팰리세이즈 SMR 부지 조성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SMR이요. 기존 대형 원전보다는 규모가 작고 공사 기간이 짧습니다.
같은 설계를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고 있고요. 그리고 2026년 하반기 일정을 살펴보면 이제는 유럽 쪽으로 시선이 옮겨지게 됩니다. 바로 불가리아의 이 코즐루두이 원전이 꼽히고 있는데요. 규모의 경우에는 1.2기가와트급, 또 원전 2기, EPC 본계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페르미 아메리카 프로젝트 역시나 중장기적으로 기대되는 대형 원전 사업으로 리포트에서 함께 언급이 됐습니다. 이렇게 먼저 2026년의 일정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IM증권의 원전 사업을 숫자로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냈습니다. 먼저 전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만약에 대형 원전 한 기당 사업비가 10조 원이고 만약에 이 가운데 현대건설의 지분이 50% 정도를 차지한다면 영업이익률 10% 그리고 매출 또한 9년에 걸쳐서 나눠서 가져가는 구조라고 봤을 때 이 기준을 적용하면 앞서 말씀드린 이 원전 프로젝트들만으로도 현대건설이 연간 기준으로 매출 3조 9천억 원, 그리고 세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900억 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수치가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쌓이는 구조라는 건데요. 지금 IM증권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2030년 이후까지를 가정해봤습니다. 만약에 현대건설이 미국에서 대형 원전 2개, 유럽에서도 대형 원전 2개, 또 여기에다가 SMR 프로젝트까지 추가로 수주하게 됐을 때 원전 사업에서만 연간 기준으로 매출은 8조 8천억 원, 그리고 세후 영업이익은 6,600억 원까지 더욱더 확대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결국에 IM증권은 현대건설에 충분한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구조라고 평가를 했고요. 사실 원전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기 이전에 2024년 현대건설의 시가총액을 살펴보니까요. 평균 시가총액이 3조 5천억 원 가량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원전 모멘텀이 붙고 나서 시가총액이 10조 2천억 원으로 더욱더 증가했는데요. 그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IM증권의 해석은 약간 다릅니다. 원전 사업의 가치를 함께 더 고려를 해본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주가 수준에서도 여전히 충분한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판단의 배경에는 정책 환경의 변화도 함께 꼽히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착공을 목표로 한 지금 원전 확대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가 있죠. 여기에 더해서 뉴욕과 인디애나 같은 11개 주정부가 지금 원전 확대 정책을 공식화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원전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더욱더 추가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을 감안을 했을 때 현대건설은 미국에서 원전과 그리고 SMR을 꾸준히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라요, 유럽에서도 분위기가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슬로베니아나 혹은 핀란드 같은 이런 여러 국가들이요, 대형 원전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 문제와 탄소 감축이라는 정책 목표까지 맞물리게 되면서 원전이 다시 한 번 더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고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원전 르네상스가 다시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IM증권은 이런 정책 환경을 고려했을 때 2030년대 원전 매출에 대한 추정도 충분히 낙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현대건설의 단기 실적은 어떤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IM증권은 2025년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연결 기준을 살펴보시면 매출 같은 경우에는 7조 4천억 원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024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로는 흑자 전환되는 모습인데요. 다만 여기에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변수도 분명히 짚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마잔과 자프라 현장에서는요, 원가 부담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 플랜트 원가율이 3분기와 비슷한 수준인 101%로 전망이 됐는데요. 반면 건축과 주택 부문의 원가율은 전분기보다는 소폭 개선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결국에 이 리포트를 관통하는 한 문장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현대건설이 더 이상은 주택 중심의 건설사가 아니라 원전과 에너지 인프라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재평가 받는 구간에 들어섰다라는 게 IM증권의 분석이었습니다.
지금 현대건설은 UAE 바라카 원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요.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SMR 그리고 원전 해체, 폐기물 관리까지 점점 원전 밸류체인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살펴보니까 지금 원전 관련 수주 잔고가 불과 2년 만에 1조 8천억 원에서 최대 39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IM증권과 업계 모두가 한 가지 부분은 분명히 짚고 있습니다. 원전 사업은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착공 지연에 대한 가능성 혹은 각국의 정책 변수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해보실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건설사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주택 부문의 PF 리스크 관리 여부 또한 중요한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리포트에서는 장밋빛 전망만 늘어놓은 건 아닙니다. 그래도 중장기 관점에서 바라보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는 확실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살펴보면 IM증권은 투자 의견 매수 유지, 목표 주가는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장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현대건설은 3.15% 올랐습니다. 94,900원 선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고요. 최근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 기존의 원전 대장주였던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훨씬 더 탄력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현대건설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앞서 보셨듯이 현대건설을 이제는 원전주로서 완전히 탈바꿈했다라는 기업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핵심은 2026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가시화될 원전 수주와 매출에 대한 인식들을 살펴봐야겠습니다. 당장은 원가 부담 같은 단기 변수는 남아있을 수 있지만 증권가에서는 이제 현대건설이 주택 경기 사이클에 흔들리는 기업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성장 구조가 원전으로 달라졌다라는 점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이런 변화들이 앞으로 실제 수주와 실적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키워드들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어제 중국 쪽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DB하이텍이 오랜만에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제 파운드리에서 구형 공정단의 비율을 좀 조정에 들어가면서 줄여가고 있는데 여전히 AI 수요가 높다 보니까 오히려 이쪽에 대한 공정에 대한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력설비 특히나 변압기 3대장 쪽이 조정세가 좀 길었는데 이제 다시 좀 턴하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략들 좀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점심쯤 가장 핫했던 이슈였죠. 한화의 인적 분할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한화 갤러리아가 가장 강했습니다. 상한가로 마감을 좀 지었는데 자세한 내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 해볼 텐데요. 일단 8인치 공정 웨이퍼 파운드리 가격이 최대 20% 정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형인데 이렇게 가격이 뛰는 이유, 거꾸로 가는 이유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8인치 파운드리는요, AI 서버용 전력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다시금 공급자 우위의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8인치 생산 능력은 전년 대비 2.4% 감소할 전망인데요. 업계 1위인 TSMC와 삼성전자가 수익성이 낮은 8인치 캐파를 줄이고 또 일부 팹을 폐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AI 확산으로 인해서 8인치 공정에서 주로 만드는 전력 반도체 수요는 오히려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는데요. 특히 소비자 전자제품 고객들이 향후 가격 상승과 또 하반기 생산 능력 혼잡을 우려했기 때문에 이 당초 계획보다는 주문을 앞당기기 시작하면서 수요에 대해서 더 부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느는 상황 속에서 중국 파운드리들이 사실상 풀 가동 상태에 들어가자 그 초과 수요가 DB 하이텍 등 이 한국 파운드리로 이전되는 낙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파운드리 업체들이 5에서 20% 수준의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인 상황이고요. 또 글로벌 평균 가동률도 작년 75에서 85%대에서 올해는 90%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첨단 공정뿐만 아니라요, 반도체 생태계의 허리 역할을 하는 이 구형 공장에서도 AI발 온기가 전해지면서 파운드리 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국면입니다. 근데 파운드리 쪽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건 사실 이나노 쪽입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점점 이제 삼성전자의 문을 좀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본다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서인 건지 아니면 공정 차원에서 신뢰도가 회복됐기 때문인 건지 어떻게 해석을 좀 해봐야 될까요? 우선 TSMC의 이나노 웨이퍼 가격이 장당 3만 달러를 넘어서는 이 초고가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이나노 공정이 대안책으로 급부상했습니다. TSMC는 올해부터 4년간 매년 15%씩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예고했고요. 또 일부 고객사에는 가이드라인보다 최대 50%나 비싼 단가를 통보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초기 양산 물량도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초대형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되다 보니까 퀄컴이나 AMD 같은 기업들은 원하는 시기에 생산 슬롯을 확보하기가 마치 하늘의 별 따기가 된 것이죠. 반면 삼성전자는 장당 2만 달러 수준의 경쟁력 있는 가격과 함께 최근 이나노 수요를 양산 안정권인 60% 근처까지 끌어올리면서 기술 신뢰를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이나노 GAA 공정은 트랜지스터를 4면에서 감싸는 구조이기 때문에 성능과 효율 면에서 TSMC의 기존 방식보다 더 우수하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퀄컴은 이미 내년에 출시될 갤럭시 S27의 칩 공급권을 지렛대 삼아 이 삼성 이나노 파운드리 활용을 공식화했습니다. TSMC 단일 공급망에 지친 빅테크들에게는요, 이 삼성의 수율 개선과 또 기술 지원 조직 강화라는 생산처 다변화를 위한 최적의 기회가 되고 있고요. 이는 만년 2위였던 삼성 파운드리가 시장 판도를 바꿀 분수령에 서 있음을 시사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턴키입니다.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패키징까지 다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결정적인 수익의 원인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말씀해주신 대로 삼성전자의 턴키 전략은요, 설계부터 제조, 그리고 HBM 패키징까지 한 곳에서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속도와 비용의 극대화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HBM 시장은 2027년 물량까지 완판될 정도로 품귀 현상이 심각한데요.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쟁사들은 메모리는 직접 만들지만 로직 다이는 TSMC에서 받아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시 TSMC의 비싼 패키징 공정을 거쳐야 하는 이 복잡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은 파운드리 사업부가 로직 다이를 직접 제조하고 또 이를 메모리 사업부의 HBM과 묶어서 자체적으로 패키징까지 끝내는 일괄 생산 체제를 갖췄는데요. 최근 모건 스탠리는 보고서를 통해서 삼성이 HBM4의 핵심인 이 로직 다이 제작 기술을 내재화하면서 독보적인 사업 기회를 잡았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삼성의 이 로직 다이 수율이 이미 90%대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고객사 입장에서는 제품 인도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비용까지 대폭 아낄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이 된 거죠. 여기다 한진만 사장이 이나노 수율 개선을 통한 이 가시적인 턴어라운드를 자신하는 이유도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파운드리가 단순한 하청 생산을 넘어서 또 삼성 AI 반도체 전체 이익을 견인하는 핵심 컨트롤 타워로 변모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증권가에서는 올해 삼성의 비메모리 적자가 2조 원 이내로 축소되고 또 파운드리가 삼성 반도체의 100조 원 이익 시대를 여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거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HBM4 로직 다이가 사실상 가장 마지막, 그러니까 가장 처음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뇌 역할을 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BM4 로직 다이는 일단은 공정 난이도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이라서 그걸 아예 만들 수 있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로직 다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에겐 약점이 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도체 마무리하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HD 현대 일렉트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압기 3대장 쪽이 이제 최근 들어서 조정을 좀 마치고 다시 턴하는 구간에 좀 들어와 있긴 합니다. 목표 주가가 110만 원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실적은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을까요? 네, 우선 HD 현대 일렉트릭은요, AI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낸 전력 병목 현상의 최대 수혜를 받으면서 기록적인 수익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어제 미국 내 최대 송전망 운영사와 986억 원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는 작년 9월 텍사스 전력사와 맺은 2,778억 원 규모의 계약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입니다. 대신증권은 이 회사의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67%나 급증한 2,778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요. 목표가를 1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단순히 수주가 많은 것을 넘어서 이 수익성 자체가 놀라운 수준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초고압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 곳은 극소수인데 아무래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HD 현대 일렉트릭은 원재료 가격 상승분보다 훨씬 높은 가격의 제품을 파는 프라이스 메이커의 지위도 굳혔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이 AI 데이터 센터를 위해 전력망 연계 절차를 신속화하려고 지시하면서요. 이 고압 변압기를 미리 확보하려는 유틸리티 기업들의 발주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라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북미 인프라 교체와 또 AI 혁명이 맞물린 거대한 시대적 흐름의 중심에 HD 현대 일렉트릭이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HD 현대 일렉트릭 하면은 초고압 변압기 빼놓을 수가 없죠. 가장 대표적으로도 내밀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북미 시장에서도 확실하게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파이를 계속 넓혀가고 있는 중인데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경쟁력은 뭐라고 판단해봐야 될까요? 우선 765kV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건 미국 전력망의 핵심 혈관인 기간 송전망에 들어가는 최고 사양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HD 현대 일렉트릭은 이 고난도 시장을 사실상 선점했는데요. 765kV급은 설비 자체가 워낙 거대하고 또 고도의 설계 기술과 엄격한 품질 관리가 필수적이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 전압을 다룰 수 있는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HD 현대 일렉트릭이 미국의 거물급 유틸리티 기업들과 연속해서 계약을 맺었다는 건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것을 넘어서 미국 국가기관망의 안전을 책임지는 신뢰받는 파트너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뜻이기도 하는데요. 특히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클라우드보다 10배 이상의 전력을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송전 과정에서의 손실을 줄이는 초고압망이 필수적입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은 이미 국내외에서 765kV 수주 레퍼런스를 가장 탄탄하게 쌓아오고 있고요. 이는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거대한 기술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내달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전력 전시회죠. 디스트리뷰테크 2016에도 2년 연속 참석해서 이 차세대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는 초고압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 배전기기 시장까지 확장해서 고객사들을 확실하게 선점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일단은 전력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 전력을 끌어와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변압기도 있는 거고 전선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2026년, 그러니까 올해 에너지에 있어서 글로벌 전력 산업 전망은 어떻게 내다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2026년은요, AI 전력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전력망은 이제 IT 시설을 넘어서 국가 패권의 전초기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요,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2026년까지 2배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시장 조사기관들은 AI 성장의 구속 조건이 이제는 GPU에서 변압기와 전력망 용량으로 이동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황을 넘어서 전력 시스템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직류 시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건데요. 고성능 GPU가 확산되면서 기존 교류 방식의 한계가 드러나자 전류 손실을 줄이는 고전압 직류 아키텍처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통해 원전 비중을 35% 이상으로 유지하고 또 재생에너지를 160기가와트까지 늘리는 등 에너지 믹스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력을 적기에 실어 나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이 국가적 과제가 된 건데요. 결국에 전력 산업은 단순히 전기를 만드는 산업에서 AI 인프라의 생산 여타권을 쥔 디지털 시대의 원유 산업으로 격상됐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을 필두로 한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북미와 또 유럽의 노후망 교체와 또 AI 데이터 센터 전용 전력망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전력산업은 앞으로 향후 10년 이상 글로벌 AI 혁명을 뒤에서 받쳐주는 강력하고 안정적인 수익 엔진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변압기 3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시장은 이미 어느 정도 좀 자리를 매김하면서 앞으로 파일을 가져갈 거다라는 기대감이 이미 시장 안에서는 있는 상태이고요. 최근에 나왔던 뉴스가 더 중요하죠.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장을 좀 뚫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까지 에너지 기업과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앞으로 유럽 시장도 정조준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서 한화의 인적 분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제 점심쯤 지나서 이 소식이 나오게 됐고요. 어제 하루 만에 일부 종목들은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왜 했는지가 좀 중요할 텐데요. 일단은 복합기업 디스카운트 해소가 가장 대표적인 이유긴 했습니다. 인적 분할하면 주주들에게는 유리한 조건이라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뉴스인데요. 자세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비유를 하자면요. 한마디로 무거운 겉옷을 벗고 진짜 가치를 드러내려는 시도 덕분에 시장이 환호성을 질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한화는 사실 방산과 조선, 에너지처럼 10년 이상 긴 호흡으로 투자해야 하는 중후장대 사업과 또 유통과 호텔, 로봇처럼 트렌드에 민첩하게 반응해야 하는 서비스와 테크 사업이 한 바구니에 담겨 있었는데요. 비유하자면 이 백화점 전체를 통째로 사야만 그 안에 명품관 주식을 가질 수 있는 구조였던 셈이죠. 이렇다 보니까 만약에 방산 투자를 원하는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려다가도 왜 호텔 사업까지 같이 사야 하지라는 의문이 생겨서 주가를 깎아내리는 이른바 복합기업 디스카운트가 수십 년간 한화를 괴롭혀왔습니다. 실제로 한화의 기업 가치는 1+1이 2가 아니라 1.5 수준이다라는 평가도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이번 결단으로 인해서 한화는 존속법인과 또 신설법인으로 명확히 갈라서게 됩니다.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화 오션 같은 핵심 엔진들은 존속법인 아래 뭉쳐서 글로벌 시큐리티 거인으로 재평가받게 되고요. 또 한화 비전이나 로보틱스, 갤러리아 같은 알짜 테크나 라이프 사업들은 신설법인인 한화 머시너리 앤 서비스 홀딩스라는 독자적인 이름표를 달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은 특히 자본 배분의 효율성에도 주목했습니다. 과거에는 방산에 쏟아야 할 돈이 유통 부진을 메꾸는 데 쓰일까 봐 걱정했다면요. 이제는 각 법인이 번 돈을 각자의 전문 분야에만 온전히 재투자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어제 주가가 또 장중에 13만 원까지 돌파하면서 폭발한 것도요. 이렇게 엉켜있던 실타래가 풀리면서 이제서야 한화의 진짜 몸값이 보인다라는 투자자들의 확신이 숫자로 증명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존 법인이 한화고요. 그 밑에 존속 법인으로 한화, 신설 법인으로 한화 머시너리 앤 서비스 홀딩스가 새롭게 생겨나게 됩니다. 네, 기존에 있는 존속 법인은 일남 그리고 차남이 담당을 하는 사업부가 있는 거고요. 신설 법인 쪽으로 보면 세 번째 아들이 담당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확실하게 셋째 아들이 담당하는 쪽을 확실히 빼서 어디에 집중하게 될지를 좀 보여준 사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주력 사업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한화는 이제 방산과 조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 주권까지 통합 관리하는 기업으로 진화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선 방산 부분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요, 최근 1년 사이에 주가가 226% 급등하면서 코스피 시총 7위에 안착했는데요. 이는 폴란드향 천무와 또 K9의 성공과 더불어서 전 세계적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에 따른 무기 품귀 현상 덕분입니다. 2027년까지 수출 비중을 75%로 높여 연 매출 20조 원 시대를 열겠다라는 목표도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조선해양 부문인 하나오션은 미국의 조선업 부흥 프로젝트죠. 마스가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으면서 미 해군 MRO 시장까지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필리 조선소에 50억 달러를 투자해서 연간 건조 능력을 20척까지 키우겠다라는 계획은 하나오션의 이익률을 올해 10%대 중반까지 끌어올릴 강력한 동기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하나솔루션의 에너지 사업까지 미국 내 생산 거점을 바탕으로 공급망 재편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으면서 구조적 회복 국면에 진입했는데요. 결국에 이번 분할은 자본 집약적인 이 3대 핵심 산업의 그룹의 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하나그룹의 전체 시가총액이 150조 원을 돌파를 넘어 글로벌 안보 통합 플랫폼으로서의 재평가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존속법인에는 장남과 차남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 유지가 될 거고 신설법인에 삼남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들이 배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제 삼남인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이 담당하는 쪽이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화갤러리아가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짓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부분까지 정리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은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부분들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한화는 전체 보통주의 약 6%에 달하는 대규모 자사주 소각과 함께요. 또 배당금 25% 인상을 통해서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한화는 임직원 성과 보상분을 제외한 보통주 445만 주를 소각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시가 약 5,700억 원 규모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민간 기업 중에서는 최대 수준의 자사주 처리입니다. 또한 최소 주당 배당금이죠. DPS를 전년 대비 25%나 올린 1,000원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주주들에게는 확실한 현금 수익 가시성을 제공했는데요. 여기다가 과거 상장 폐지된 구형 우선주 잔존 물량까지 전량 장외 매수에 소각한다는 대목은 소액 주주와의 약속을 끝까지 이행한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에 큰 신뢰를 얻었습니다.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독립적 감사 지원 부서를 신설하고 또 CEO 승계 정책까지 명문화하기로 한 것은 한화가 단순한 승계 작업을 넘어서 이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명 경영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에 이번 인적 분할은 기업 구조의 투명화와 또 강력한 주주 환원이 결합된 지배구조 개편의 모범 사례로 남으면서요. 하나그룹 150조 원 영업이익 150조 시대를 더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제 시장을 오후장을 좀 뜨겁게 달궜던 한화 인적 분할 이슈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이정 앵커와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개장까지 8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또 한 번 다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요. 웰스파고는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쳤고 시티그룹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호실적을 내놓긴 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인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조금 더 투매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편 트럼프 리스크가 계속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간밤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다시 한 번 더 미뤄지게 되면서 불확실성이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조금 더 미뤄지게 됐습니다. 또 이제 수입 반도체 관련해서도 지금 관세 이야기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내 시장을 살펴보면 이제는 5,000피가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파죽지세라는 말이 어울리는 코스피인 것 같습니다. 어제 국내 시장에서 코스피가 그 전날 미국 증시가 약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의 폭풍 매수세에 힘입어서 4,700선을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이날은 한화의 인적 분할 소식이 들려왔고요. 한화를 중심으로 해서 자사주 소각 이슈가 붙어있는 지주사들이 또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일정상으로 보자면 한은의 금통이 예정되어 있고요. TSMC의 실적 발표도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으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은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환율이 계속해서 1,480원 목전까지 가게 되면서 이 부분은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일단 어제 시장 분위기부터 리뷰를 해볼까요? 네, 어제도 국내 증시가 꽤 강했습니다. 지수가 일단 뭐 흔들렸지만 결국은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거래소 시장을 기준으로 이제 상승이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가 0.6% 정도 올라가면서 결국은 또다시 신고가를 또 경신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최근에 미국에서부터 이제 기술주들의 이 흔들림이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기술주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변동성이 있었지만 결국은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어제도 좀 강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의 기술주의 그 변동성과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들의 그 자금 이탈, 그리고 자금 이탈이 대부분 IT 업종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지금 IT 쪽에서는 약간의 버티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증시는 일단 IT 쪽에서의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새로운 업종 쪽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 과정 안에서 또 다양한 업종들이 또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총 상위 대형주들, 일단 어제는 환율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결국 외국인들의 매도 이탈이 여전히 또 나왔었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IT 업종에 대한 매도는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IT 쪽에서 빠진 그 수급들, 제가 이 방송에서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지만 이 빠지고 나서 수급이 다른 업종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제 유통업종이라든지 또는 건설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IT 쪽을 매도하고 새로운 어떤 업종들을 매수하는지를 좀 보셔야 되고 이런 순환매 과정에서 종목들의 상승폭이 크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자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워낙에 좀 견고하고 그리고 좀 매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흔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만약에 매도 이탈이 조금 더 가속화되게 된다면 순환매 도는 과정에서 종목들의 상승폭은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올라간 종목들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섣불리 들어가기보다는 충분한 조정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 과정 안에서는 순환매가 돌 때 외국인들 매수가 어느 쪽으로 들어오는지를 보시고 그걸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서 움직이시는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IT 업종에서 외국인들의 이탈이 조금은 더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은 드리긴 했지만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련해서 관세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AI와 컴퓨팅에 사용이 되지 않는 수입 반도체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슈가 지금 생긴 건데 오늘 국내 반도체주들에게도 좀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일까요? 아무래도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최종적으로 뭐 이제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서 생산하기보다는 보통 이제 미국 쪽의 기업에 또 이제 반도체를 좀 수출을 하고 거기에서 또 탑재가 돼서 또 해외 쪽으로 수출이 또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이 반도체 관세
미국 내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이제 허용되는 법이 외에서 이제 해외 쪽으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그 외 쪽에서 이제 뭐 특별하게 이 분야 말고 다른 쪽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역시 그 과정 안에 또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자체는 약간의 불확실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미국 증시 안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H200 수출과 관련된 문제도 좀 있었거든요. 자, 미국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H200 수출을 허용을 했다라고 표현이 나왔는데 근데 중국 쪽에서는 H200 수입을 금지하는 그런 조치가 이제 여전히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그 반도체주들은 악재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좀 빠졌던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좀 미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조정이 조금씩은 발생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대장주가 조금 빠지면 이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 좀 많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변동성에서 주가가 좀 만약에 좀 흔들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형주들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조금 충분한 조정이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접근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지금 미국에서는 수입 반도체 관세 이슈가 좀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H200 관련해서도 중국에서는 사실상 수입을 금지한다라는 이슈가 붙으면서 엔비디아 쪽에서도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반도체주들의 센티가 어제 자체는 좀 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프리마켓장에서 반도체 투탑도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한 0.8%가량 빠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5% 조금 더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장주가 이렇게 흔들릴 때 소부장까지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염두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장 출발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월 15일) 목요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또 한 번 다시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번 주부터는 은행주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간밤에는 웰스파고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기대에 약간 못 미치면서 하락세가 나왔고 시티그룹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호실적을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만족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시선이 옮겨가면서 투매 현상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련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왔고 또 중국에서는 H200 관련해서 수입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들리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어떤 흐름 보여줄지 양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 국내 지수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의 움직임인데요. 코스피는 0.3%가량 빠지면서 4,710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16% 하락합니다. 940포인트 선에서 문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인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앞서 프리마켓에서 보셨던 것처럼 오늘 시세가 조금은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간밤에 지금 엔비디아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고요. 전반적으로 AI 반도체 관련해서도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도 반도체주들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TSMC의 실적 발표는 오후 3시쯤으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때까지 흐름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0.3%대 강보합권,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6%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미국 내 지금 비만약 생산 공장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계획도 발표했으니까요. 이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코스닥 쪽에서는 혼조세 역시나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0.2% 강보합권, ABL 바이오도 0.8% 오르면서 그래도 오늘 장 출발해서 바이오주들이 약간은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는데 알테오젠은 다시 한 번 더 하락 전환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내에서는 조금 희비가 엇갈립니다. 에코프로 BM은 0.4% 오르고 있지만 에코프로는 0.6%대 약세에 나타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도 살펴보시면 오늘 1.4%
10% 정도 빠지면서 로봇 쪽 오늘 힘이 약한지도 잠시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볼 텐데요. 먼저 코스피 쪽입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이 동반 매도세 나타내고 있고 그 물량 개인이 1,000억 원 가까이 좀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마찬가지 흐름인데요. 지금 개인만 사자세,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3대 지수 하락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14%, 코스닥도 0.34% 약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오늘은 메이저 주체들이 동시에 좀 팔자세를 나타냅니다. 오전장의 시장 분위기 어떻게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 뭐 지금 예상했던 대로 이제 미국 증시 자체가 하락이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좀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하락폭 자체 규모만으로 본다면 이제 크진 않아요. 현재 코스피가 0.09% 마이너스고 코스닥 지수가 0.34% 정도라고 하면 보통 이제 미국 증시가 좀 흔들렸다라고 하면 보통 0.5% 이상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전히 국내 증시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좀 많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매도 물량을 기관 쪽에서 잘 받아주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의 경우에는 아침에 출발했을 때 외국인들과 기관 모두 현재 매도를 출발을 했습니다. 뭐 기관 쪽은 그러다가 이제 수급 전환이 됐던 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오전 저 시장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저 중반부나 후반부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또 집중되고 있는 업종이 바로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어제 미국에서도 이제 IT 쪽이 많이 빠졌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나란히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본다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각 1% 또는 1% 좀 이상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락폭 자체도 역시 좀 크지 않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기대치가 조금 더 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기대치라는 건 올해 시장에 대한 올해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 주가에 조금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TSMC 실적 발표가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이 또 좋고 앞으로 전망 자체가 좋게 된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그에 따라서 주가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일단 그래서 오전장 분위기에서는 약간 좀 혼조 분위기긴 하지만 눈치를 좀 보는 그런 분위기에서 매도 규모 자체가 크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매수하고 있는 업종들도 좀 눈에 보이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거래소 국내 시장에서 매도를 하면서 다른 업종들을 매수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송장비 업종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금융 섹터에서 매수가 좀 들어옵니다. 금융주 쪽에서 본다면 이제 은행 쪽과 증권 그리고 보험 쪽 모두 다 매수가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은행 쪽의 매수가 조금 더 강하게 붙고 있긴 해요. 그런데 좀 희한한 건 미국에서는 금융주들의 하락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금융주들의 하락은 미국 금융 기업들 개별적인 어떤 악재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 안에서는 이제 금융주들이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따라서 탈 이유는 없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증권주하고 은행 쪽으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오늘 시장 안에서 지금 코스피는 다시 한 번 더 양전한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낙폭을 조금 더 키워나가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465원 30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반도체 투탑의 흔들림이 좀 나오긴 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0.7%, SK하이닉스는 1.3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TSMC 실적을 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잘 나올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발표 전까지는 눈치 보기 장세 좀 이어질까요? 아무래도 눈치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일단 TSMC 실적, 일단 지금 TSMC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기업이죠. 네. 파운드리 쪽에서 본다면 이제 미국 내에서 메이저 기업들의 이제 팹리스 기업들의 이제 AI 칩을 사실상 거의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전 세계 시장에서 1위 규모를 갖고 있는 게 바로 TSMC입니다.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지금 71%,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71%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2위가 바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 6.8%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사실상 거의 독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파운드리 쪽에서의 이제 TSMC의 실적이 좀 좋게 나온다. 관련 업종 안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도 경쟁사이긴 하지만
그만큼 파운더리 시장 자체가 이제 규모 면에서 커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재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기업들의 이제 칩도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삼성전자가 조금 더 이제 하이닉스보다는 주가의 방어가 좀 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TSMC의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이제 AI 칩을 또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은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2나노 지난해 4분기부터 2나노에 대한 양상을 시작했거든요. 네, 점점 더 이제 조금 더 정밀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칩을 양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실적과 그다음에 또 얼마만큼 수율이 좀 이제 수익성이 좋았는지 이 부분도 지금 시장에서 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TSMC 실적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실적 발표 이후의 어떤 이제 발표입니다.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또는 올해 투자의 규모를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늘린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반도체 시장이 더 좋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파운드리 업체의 특성상 수주가 먼저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투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수주가 많이 들어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쨌든 반도체 전반적인 그 동향을 TSMC의 실적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잘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또 예상했던 것처럼 순항적인 어떤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반도체하고 관련주들 역시 상승이 또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후로 예정되어 있는 TSMC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같은 파운드리 기업으로 묶이고 있는 삼성전자도 함께 주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염두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실적 발표 이후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조금 더 짚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하나 쪽에서 인적 분할을 단행했다라는 이슈 들려왔습니다. 테크와 라이프 쪽을 떼어내게 됐는데요. 지금 어제장 안에선 사실 계열사 내에서 주가 차별화가 일어났지만 오늘은 전반적으로 잘 가는 모습들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시스템도 한 8% 가까이 좀 오르고 있고 한화 갤러리아도 지금 상한가에 진입했다가 살짝 풀린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이 하나 그룹주에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동반 상승하고 있는 움직임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일단 하나의 이제 분할 소식이 있었어요. 네. 근데 테크 쪽하고 라이프 쪽에 분할 소식이 있었는데 사실 그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 때문에 빠진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하나 주가가 어제 거의 폭등을 했습니다. 27% 정도 장중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결국 25%의 급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포인트는 하나 쪽에서 이제 분할을 했는데 이 분할이 물적 분할이 아니라 인적 분할이었다라는 거죠. 일단 분할 자체는 회사를 사업별로 나눠서 세부적으로 그 회사에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성장시키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물적 분할을 하게 된다면 주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새롭게 이제 신설되는 법인에 대한 주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물적 분할을 봤을 때는 만약에 주가도 빠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적 분할이었기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거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이 분할을 통해서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과거에 이제 기업들이 인적 분할을 한다고 해서 이 정도까지 주가의 상승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의 경우에는 이 분할과 동시에 이 자사주 4천억 정도의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큰 상승을 이끌어낸 건 자사주 소각 뉴스가 좀 더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적 분할에 대한 뉴스와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에 대한 뉴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하나의 주가가 올라간 것 같고요. 어제 주가가 또 과도하게 반응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으로 이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하나를 통해서 지주사들의 주가가 좀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주사들 전반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하나 쪽에 대한 이제 자사주 소각 이 뉴스로 인해서 좀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요. 하나 안에서 그룹 안에서는 사실 하나를 지금 보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어제 좀 빠진 종목들은 좀 올라온다라는 건 아무래도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하나는 인적 분할 이슈 플러스 자사주 4천억 원 정도 규모 소각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좀 상승이 있었고요. 오늘장 안에서도 탄력성은 좋습니다만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결해서 지주사 쪽을 네. 좀 바라보자면 사실 자사주 소각 의무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모아가는 거 지주사 괜찮은가요? 지주사들도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잖아요. 하나도 있고 CJ도 있고 두산도 있고 LG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사실 주가가 이제 주가의 편차가 좀 큽니다. 어떤 기업은 이제 지주사들은 그동안 이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뉴스로 인해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고 네. LG 같은 경우에는 사실 LG그룹 LG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이런 기업들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 쪽의 이제 뉴스로 인해서 이제 지주회사 쪽까지 연결돼서 주가가 올라왔다는 건 결국은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다면 이제 지주사들이 움직였었던 건 이 배당 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 소득 분리과세에 또 해당이 되는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인가 지주사 중에서 이것도 따져봐야 될 거고, 그리고 자사주를 그만큼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자사주 소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주사들마다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수량 자체도 다르고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수량 자체가 좀 작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모멘텀을 받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지주사를 투자할 때는 배당 성향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사주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까지 판단을 하셔야지 거기에서 이제 투자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주사가 다시 한 번 더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다만 모든 지주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배당 성향이나 자사주 보유량까지 개인적으로 좀 종목들 공부를 하신 다음에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차는 좀 빠지고 있는데요. 기아는 한 3%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대그룹주가 잘 갔고 사실 기아는 소외를 받았다라고 봤는데 어제는 기아도 뒤늦게 발동이 걸렸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상승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아도 이제는 현대차랑 묶어서 로봇주로 재평가가 되는 건지 아니면 키 맞추기라고 그냥 봐야 될까요? 사실 기아하고 현대는 같은 그룹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대차 쪽에서 이제 아틀라스라는 로봇을 공개하고 나서 이제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서 현대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아의 주가가 안 움직였던 건 아니거든요. 기아의 주가 역시도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하지만 비교 대상으로서 현대차하고 비교해 본다면 조금은 더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아가 이제 그동안 현대차하고 기아 쪽에서의 주가 흐름을 보면 누가 어떤 이제 현대차가 조금 더 올라가거나 기아차가 뭐 좀 더 내려가거나 결국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건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줘 왔고 상승폭이나 하락폭 자체의 차이가 좀 있었을 뿐이지 결국은 같은 그룹 안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대차 쪽에 대한 모멘텀을 기아 쪽도 같이 바라보고 보셔도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아차는 어쨌든 현대차 쪽보다는 모멘텀은 조금 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완벽한 대장주는 현대차고 그다음에 기아 쪽도 같은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이 부분만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와 비교했을 때 그동안 기아의 주가 탄력이 좀 약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 기아도 같이 바라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완벽한 대장주는 현대 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 수급이 다시 한 번 더 붙어주면서 상승 탄력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0.39% 정도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한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오후장까지 움직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 김태정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분위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강보합 정도 지키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 좀 들어오는데 굉장히 규모가 아직은 좀 작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환율도 봤을 때는 지금 1,466원 60전 흘러가고 있고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원화가 펀더멘탈 대비해서 좀 과도한 약세다라는 우리 쪽에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놔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긴 한데 좀 규모가 작긴 하네요. 어떻게 해석해 볼까요? 일단 3대 지수 마감 보고 미국의 3대 지수 마감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다행이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의 안정화를 보고 있노라면 조금은 아쉽다. 그렇죠. 이렇게 좀 표현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에서 러셀 2000 지수, 그러니 중소형주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맞아요. 아마 오늘 우리나라 시장을 준비를 하시는 굉장히 많은 시청자분들 또한 그동안 상대적으로 코스피만 너무 강세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코스닥 쪽이 좀 강하지 않겠는가라고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요. 여전히 코스피 쪽이 강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저는 잘 쉬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쉬어간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5% 10% 올라왔던 종목군들이 1% 2% 혹은 3%까지 조정이 나오면 그건 투자자분들도 다들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조정이거든요. 네. 근데 5에서 10% 올라왔던 종목이 하루아침에 어떠한 이유도 없이 다시 3에서 혹은 5% 혹은 7% 이상의 조정을 보인다면 이건 조정으로 보시기보단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깨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적어도 3%가 아니죠. 2% 내,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 내에 당일 조정을 보이면서 며칠 동안 행보만 해줘도 우리나라는 다른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순환매를 나타내줄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이라 오늘 반도체 IT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약간의 실망감을 좀 가지고 있으실 수는 있겠으나 지금은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보면 분산 투자를 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테마들로도 넘어가서 어떤 테마 준비되어 있는지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열어보면요. 첫 번째는 조선입니다. 점점 더 강하게 올라오고 있네요. 하나오션이 한 6% 넘게 상승불 켜져 있고요. 지금 HJ중공업도 한 5% 정도 강세를 눈에 띄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또 원전 이용률 89%까지 끌어올린다라는 이슈도 있었기도 했죠. 이런 부분은 원전에 좀 도움이 될 텐데 두 번째 같이 열어봐야겠네요. 두 번째는 원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전 이용률 89%까지 끌어올린다라는 이슈가 있기도 했고요. 원전은 AI 잘 가면 전력원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도 같이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쪽도 같이 볼게요. 마지막은 바이오 쪽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러셀 2000 지수가 강세를 보였고 미국 쪽 바이오주들도 함께 좀 힘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JP모건에 대한 약발이 좀 우리 시장 안에서는 크게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보통 이제 작년에도 끝나고 나서부터 반등을 줬던 경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올해 기대해봐도 좋을지 일단 오늘은 그래도 힘을 좀 내주는 종목도 눈에 많이 띄고 있어서 함께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그것보다 오늘 테마 열기 전에 한화그룹주를 좀 먼저 볼까 해요. 테마단에서는 지금 백화점 쪽이 가장 눈에 띄게 올라옵니다. 당연히 한화갤러리아가 상한가에 묶여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한화 쪽 먼저 볼 텐데 다른 종목 대비해서 한화갤러리아가 제일 강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되는 집은 지금 뭘 해도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화가 사실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올라오지 못했던 한화 관련 기업들을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결국 자사주에 대한 소각, 그리고 이제 분할을 통해서 각자의 사업 체제로 갔었을 때 주주들에게 어떤 환원 정책을 해줄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도 좀 섞여 있거든요. 한화하면 그동안에 가장 많이 안 움직였던 한화솔루션의 주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 이제는 이 기업도 올라가는구나 라고 할 정도로 네. 한화 전체적으로 그 기업의 혹은 그 사업부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한화가 들어있느냐 없느냐가 더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상승세가 굉장히 반갑긴 하지만 연속성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연속성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오늘 상승한 쪽보다는 저는 여전히 방산과 조선 쪽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한화갤러리아가 상한가에 묶여 있지만 기존에 우리가 잘하고 있었던 방산, 조선 쪽으로 조금 더 시선을 돌려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외로 또 증권주도 강하게 좀 네.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화 신설법인이 어쨌든 삼남이 담당하고 있는 쪽을 신설법인으로 떼어내게 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다음은 차남인가라는 생각을 해서 증권이나 이런 쪽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나는 건지 물론 이제 최고치 터치가 나오긴 했지만 어떤 이유가 좀 있었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앞서 제가 이야기했었던 본업들인데 또 이제 큰 틀로 생각을 하면 자금 조달을 어디서 할 것이냐라고 봤었을 때는 증권과 은행 혹은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화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게 다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순서대로의 이제 그쵸. 시선 쏠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이고요. 그 순서대로의 시선 쏠림이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큰 팀을 놓고 생각을 해봤었을 땐 A를 도와주는 B, B를 도와주는 C, 그리고 C를 커버해주는 A와 B 이런 식으로 사업 구조와 어떤 구조 개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약간의 사업부별로의 성향이 뭔가 합쳐서 시너지 효과가 안 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러한 사업부들은 서로 금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걸 감안을 했었을 때 오늘 뭐 하나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로는 뭐냐면 결국엔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앞으로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올 초 들어오면서 시장의 시선 쏠림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 가져갔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쉬니까 공교롭게 지주사 그리고 은행, 증권주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걸 한화에 국한돼서만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물론 한화가 지금 불쏘시개 역할을 해준 것은 굉장히 고마운 상황.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조금 크게 본다면 주주환원 정책, 그러니 자사주 소각에 대한 규모라든지 일정을 명확하게 누가 먼저 내세워 줄 것이며 그리고 배당에 대한 정책. 네. 이제는 우리나라가 모두 연말 배당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이제 벚꽃 배당을 또 생각을 해보면 이제부터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군들이 슬슬 많아질 수 있을 때 이기에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더 쏠리지 않았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네요. 그렇게 보니까 반도체가 조금 사그라들 때 네. 오히려 지주, 은행, 증권 쪽으로 시선이 좀 옮겨지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러면 조선 쪽으로도 넘어가서 좀 체크해 볼게요. 다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조방, 원전 뭐 이쪽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섹터기는 하죠. 근데 최근에 조선을 보면 조선의 그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일단 올라왔던 게 사실 크지 않고 길지 않았고 오히려 뭐 방산이나 우주항공이랑 막 섞여서 올라왔던 경향이 더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도 여전히 좀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조선주들은 그동안의 걱정이 뭐였냐면 마스카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나라 껴줄까? 그거였었어요. 그런데 H한국조선해양을 통해서 미국의 선사가 LNG선 대규모 발주를 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선 하나의 불신이 이제는 사그라든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부터 체크를 해봐야 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네. 신조선가와 중고선가의 추이가 작년보다 높아지기만 한다면 조선주들은 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 세계의 글로벌 수주 잔고는 줄었지만 우리나라는 수주 잔고가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실제 통계를 보게 되면 가장 마진율이 낮아 보이는 쪽은 벌크선인데 이 벌크선은 사실 대수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중국이 이번에 몇 척을 수주를 했다. 근데 그 척수가 우리나라는 해봐야 2대, 3대, 4척 요 정도인데 중국은 한 번 하게 되면 막 50척, 100척. 이 이유가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발주가 들어가요. 그리고 네.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선종이기도 하고 그래서 척수에 대한 그 기대 심리를 보이는 것보다는 앞으로 선종에 대한 기대 심리를 조금 더 높여가자. 여전히 지금 미국은 어떻죠?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 속에 LNG와 천연가스를 실어 날라야 하는 우리나라 배가 필요한 것은 이번 수주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기에 저는 조선주들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높게 본다. 하지만 조선주와 조선 기자재 쪽에 하나를 선택하자라고 하면 저는 네. 조선주를 볼 것 같고요. 조선주 안에 순위를 나눠보자면 앞서 지주사의 성격을 띠고 있는 HD한국조선해양을 저는 1순위.
그리고 HD한국, 조선해양이 품고 있는 HD현대중공업을 2순위, 그리고 이들에게 엔진을 공급하고 있는 HD현대 마린 엔진을 이제는 3순위로 놓고 전략을 세우는 게 저의 개인적인 성향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이 사이클을 봤을 때는 네. 우리가 이전에 조선주가 좀 많이 올라왔을 때는 마스카라는 게 있었으니까 그쵸.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이상으로 올라가려면 마스카보다 더 될 만한 모멘텀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네. 수주랑 실적밖에 지금 없는데 그것만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하나 더 있죠. 어떤? 그린란드. 아, 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들어오면서 조금은 과격하지만 굉장히 많은 나라들과 좀 이슈 아닌 이슈를 좀 터뜨리고 있죠. 네. 베네수엘라 혹은 이란,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린란드. 그린란드. 일단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무력으로 될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회유를 해서도 네. 뭐 안 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계속 그 뉴스가 자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지금 표심을 얻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그린란드 쪽에 힘주고 있어요.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이쪽을 가져오게 된다면 북극 항로라든지 거기에서 따른 이윤 혹은 방산에 대한 어떤 수주가 또 늘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해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 명당 뭐 1억에서 1억 4천만 원 정도의 금액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게 현실 가능하냐라고 많이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고민을 하시고. 근데 지금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재고 3만 배럴을 확보를 했어요. 그 3만 배럴을 싼 가격이 아니라 정상 가격으로 중국이나 러시아에 판다고 했고요. 그걸 만약에 그들이 지금 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란도 갑자기 문제가 그렇죠. 터져서 이란과 거래를 하면 관세를 매긴다고 하니 그럼 베네수엘라 가지고 있는 재고를 팔아서 확보된 돈을 가지고 네. 그린란드에 지급을 하면 네. 트럼프 행정부는 손 안 대고 자국 재정에서 돈을 꺼내 쓰지도 않고 두 가지 모두를 또 해결을 함과 동시에 베네수엘라 쪽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마약이 들어오지 않게 했다라는 성과, 그린란드를 통해서는 천연가스라든지 히토류를 확보했다라는 성과를 모두 낼 수 있는 그러한 그러네요. 상황이라 이걸 트럼프 행정부가 조용히 그냥 지나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자극적인 워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요. 그에 따른 조선주들에 대한 흐름은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린란드를 생각을 못했네요. 이 부분까지 좀 짚어주셨고요. 그럼 대표적인 종목이 사실 또 하나오션이잖아요. 네. 근데 하나오션 보니까 한 7, 8거래일 정도를 외국인과 기관이 매집을 하면서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그럼 신규는 조금 어렵다라고 봐야 돼요? 반대죠. 반대? 네, 여기까지 왔으니 신고가 영역으로 갈수 가고자 있다? 하는 투자자들이 더 많아질 진짜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을 보시면 네. 가장 적절한 좀 비유가 될 것 같아요. 하나 네. 시스템도 지금 7만 사실, 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할 거냐 맞아요, 말 맞아요. 거냐 굉장히 고민을 했었을 텐데 네. 7만 원을 넘어가니 어느새 벌써 9만 원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하나 시스템은 다들 목표는 10만 원은 한번 보겠지라고 생각이 들 수 있고 자 이제 안 올라간 한화 그룹주 내 종목군들을 보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오션이 투자할 만한 명분이 아예 없는가? 아니다라는 아니죠. 거죠. 충분히 이제 하나오션도 그렇고 하나엔진 쪽도 그렇고 매수세, 매기세가 한 번 더 강하게 들어올 수는 있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드리는 OK의 의미는 네. 지금 사서 내년까지 보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약간의 그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해당한다라는 네네.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기 트레이딩이라고 한다면 지금 전고가 15만 2,400원이거든요. 네. 그 이상은 말씀하시는 건가요? 15만 2천 원이 넘어가게 되면 저는 아마 19만 원대 레벨, 20만 원대 레벨까지 다들 좀 보실 가능성이 높아서 네. 그때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시 강조드리지만 나는 이런 매매가 좀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그럼 앞선 HD한국조선해야, 네. HD현대중공업을 가지고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만 가지고 있으실 수 있다면 저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기간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원전 쪽도 잠깐 볼게요. 원전 이용률 89%까지 끌어올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원전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현대건설이 좀 더 강하게 맞아요.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타자로서 우리가 대장주를 현대건설로 이제는 좀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네. 자동차라만 보다가 로봇이 붙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30만 원의 마의 벽을 깨고 올라가는 걸 네.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현대건설을 자꾸 건설주로만 보니까 그동안에 못 올라갔다가 원전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투자 심리가 지금 강하게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건설주 내에서
유일하게 지금 현대건설의 시세가 가장 좋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 조금은 결은 다르지만 GS도 최근에 시세가 괜찮습니다. 아, GS건설? GS 건설도. 그러니까 GS 건설을 또 포함하고 있는 GS를 여러분들이 정유와 함께 같이 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원전 쪽에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또 건설주 중에 하나가 네. 대우건설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올해까지 받아낸 수주잔고 네. 현대건설을 좀 떼어내겠습니다. 현대건설을 제외하고 건설사 안에 지금 누적 수주잔고가 가장 많은 기업이 어디냐라고 하면 대우건설이에요. 그리고 또 이 누적 수주 안에 원전 이 수주가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하면 유일하게 지금 대우건설이 걸려 있거든요. 만약 이걸 시장에서 좀 제대로 평가를 받기 시작을 하게 되면 네. 대우건설도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이 가스터빈이라고 하는 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우리가 높잖아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들어내는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 잔고가 굉장히 높고 이게 미국 쪽으로 판매되는 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느냐? 미국 기업들 내에서 항공부품주를 만드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뭐 보잉을 필두로 거기는 비행기를 만드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그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다 네. 가스터빈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많고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많다는 건 그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심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장에 뜬금없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격적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다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의 제품보다 훨씬 더 좋은 제품이라는 것. 여기에 한 가지 동아시아 기업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장점인데 네. 납기일에 제대로 맞출 수 있는 캐파, 생산 능력 이런 것을 이제 두루 합격점을 받은 상황이라 전체적으로 소형 SMR 이게 지금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그쵸. 누구보다 빠르게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 그렇기에 세워라 내어라 하는 기업들에게 수주를 줄 수 없다는 거죠.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여질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수년에 걸쳐서 올라온 주가가 아니라 작년 하반기에 국한돼서 갑작스럽게 올라온 주가이다 보니 밸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 상황. 그것만 이겨낼 수 있다면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건설주 안에서는 대우건설까지 네. 언급 좀 주셨고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봐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주셨습니다. 바이오 쪽도 보도록 할게요.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당시에는 별로 반응 없다가 뒤에 조금 반등을 줬으니까 올해도 그나마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만할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 CES는 행사 이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 JP모건 헬스케어는 행사가 끝날 때쯤부터 이제 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그들이 행사장에서 만나요. 행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첫날부터 우리 빅딜 합시다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사전 물밑 작업들이 있었겠지만 다수의 M&A라든지 빅딜에 대한 이야기는 주 후반 혹은 그렇군요. 이 이벤트가 네.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기존에 워낙 많았었어요. 그래서 만약 제약바이오 쪽을 담아보고 싶으시다면 어제 오늘 사실 저도 지난주 주말 내내 공부한 거 로봇도 아니고 반도체도 아니고 조선도 아니고 제약바이오만 팠습니다. 그런데 주초부터 사실 제약바이오가 움직이지 않아서 좀 그러니까요. 맥이 빠지긴 하지만 언제 사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면 지금 저는 현재 약세의 흐름 오늘 또 공교롭게도 그 반등폭이 조금씩 나타나고 네. 있거든요. 그리고 더욱이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만약에 러셀 지수가 간다고 우리나라 중소형주가 가서 코스닥이 움직인다면 또 코스닥을 움직일 수 있는 힘 자체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로봇이 이제 더 이상 힘을 내기엔 당분간 힘들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참 어려운 것 어렵죠. 같고 그러면 결국 남아있는 카드는 제약바이오라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도는 저는 지금 보는 게 맞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이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 네. 그 시총 상단 중에서 뭐 HLB는 조금 빠지고 있지만 네. 사실 좀 궁금한 건 D&D 파마텍이에요. 네. 왜냐하면 키워드가 사실 이번에 메쉬였고 네. 메쉬에 대한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D&D 파마텍인데
사실 계속 쭉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오늘 보니까 5일선, 21선 이탈도 지금 나온 자리, 그 9만 원도 지금 딱 걸쳐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오히려 기대감이 높았는데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이유를 우리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쟁사가 어디냐라고 하면 올릭스가 딱 떠오르죠. 만약에 올릭스가 가는데 D&D 파마텍이 못 가면 네. 고민해봐야 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올릭스와 D&D 파마텍이 공교롭게도 오를 때 같이 올라가고 내릴 때 같이 내려가고 있는 현상이라 뭔가 기술적인 펀더멘탈의 이슈는 없어 보여요. 네. 대신에 지금 비만 당뇨 쪽의 트렌드가 뭐냐라고 하면 결국 경구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경구용 하면 일동제약하고 또 이쪽에서 D&D 파마텍이 많이 거론이 되는데 지금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나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부침 중에 하나가 뭐냐? 네. 경쟁이 심화돼서 가격을 낮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D&D 파마텍이라든지 일동제약이 추후에 만약 경구형으로 바꿔서 SC 제형을 바꾸는 기술이 팔릴 땐 좋겠지만 네. 지속적인 어떤 금액에 대한 부분을 현재 주가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벌어들일 수 있겠느냐? 이게 좀 고민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D&D 파마텍뿐만 아니라 지금 비만 당뇨 쪽의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을 그래요? 하는 게 저는 맞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런 부분들 경계감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탑픽 넘어가기 전에 지금 속보 나온 게 있어서 하나 좀 보고 넘어가 볼게요. 미국 쪽에서 가까운 시일 내 반도체 수입에 더 광범위한 관세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관세에 대한 내용은 어제 밤에도 나오긴 했어요. 네. 그래서 수입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할 수 있다 25% 이야기 나왔고 지금 뭐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자세한 내용들은 아직 좀 나오진 않아서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거긴 하지만 반도체주들한테 있어서 센티에 막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의 무게감 어느 정도로 좀 봐야 될까요? 지금은 사실 이것보다는 캐펙스 투자 규모가 더 중요해 보여요. 지금 관세에 대해서 아직 대법원의 판결도 안 나온 안 상황에 났죠.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뭔가 판결이 되고 나서 뭐 이런 이야기가 그러네요. 나온다면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조심할 필요 없다. 이게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대법원 판결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계속 말로 이야기하는 것에 시장 참여자분들이 크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 이게 이제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반도체는 만약 저런 이슈 때문에 그동안에 또 많이 올라온 부분에 따른 피로도가 나오면 기회인 기회? 거죠. 네, 이렇게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맞네요. 그렇게요. 대법원 판결이 사실상 이제 어제 나오는 걸로 좀 예정이 되어 있었다가 좀 미뤄진 것으로 보이고요. 대법관들 회의가 20일에서 21일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려야겠네요. 오늘 종목 좀 골라볼게요. 오늘 시장 안에서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골라볼까요? 제약바이오를 보신다면 네. 만약 알테오젠이 이제 코스피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코스피 다음에 누가 대장의 자리에 있을 것이냐? 네. 저는 ABL 바이오를 보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나 두 가지 포인트죠. 올해는 임상 결과에 따라서 들어오는 마일스톤의 규모가 데이터가 좋으면 좋을수록 더 올라갈 가능성이 그렇죠. 높은데 지금 그랩바디라든지 여러 가지 BBB 셔틀 플랫폼의 성과를 보면 충분히 걷어들일 수 있는 돈 자체가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에요. 10만 원대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하시지 9만 원대 이야기를 해주시지 왜 지금 와서 또 이야기를 해주시냐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 시가총액이 현재 ABL 바이오가 걷어들일 수 있는 마일스톤 총 금액과 견주어 보면 15에서 20% 정도는 저는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많이 남아있다고 보여져서 현재 가격은 한번 이용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거의 한 15만 원, 여기서부터 한 20만 원, 요 박스를 계속 유지하면서 힘을 좀 응축해 가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이벤트에 대한 약발을 좀 받지는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후반을 오히려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센터입니다. 1월 15일 목요일 오늘도 우리 시장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 상황부터 빠르게 체크해 보자면요.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2거래일째 연속해서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에 미국이 이란 공습이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지수가 가파르게 떨어진 건데요. 또 계속해서 실적을 내놓고 있던 은행주들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또 M7 종목이 모두 하락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계속해서 값비싼 기술주에서 가치주와 방어주 쪽으로 순환매 흐름이 나오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9거래일 사상 최고치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는 흐름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하락으로 출발했지만요. 모두 상승 전환에 성공해낸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0.27% 상승하면서 4,73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 시각 943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최근에 코스피 상승을 이끌어왔던 주체는 단연코 기관입니다. 이달 초 랠리를 주도했던 외국인들이 원화 약세의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그 부분을 기관이 계속해서 채워주고 있는데요. 최근 4거래일간 기관의 순매수 규모는 2조 8,055억 원이라고 합니다. 현 시각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도 기관이 1,000억 원가량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도 매수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외국인 242억 원 순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만이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1,400원가량 물량 던져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어제까지 외국인이 6거래일 매도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매도했다가 지금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개인이 혼자 매도 물량 덜어내고 있는데요. 168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기관 홀로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200억 원대 매수된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의 분위기가 엇갈린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우선 간밤에 뉴욕 증시 쪽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소폭이지만 약세 흐름 보였고요. 마이크론도 1%대 약세 보였는데요. 삼성전자 오늘은 0.14% 상승하면서 14만 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 쪽 오늘 하락으로 시작했지만요. 현재 삼성전자는 다시 상승 전환에 성공해낸 모습 체크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현 시각 0.67% 하락하면서 74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어제 KB증권 측에서도 목표 주가를 95만 원으로 잡고 있기도 했고요. 또 어제 한미반도체와 또 하나세미텍 측의 TC 본더를 발주하면서 HBM4의 양산 준비를 계속해서 본격화하려는 움직임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하나오션 그리고 하나시스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하나 인적 분할 소식이 있었죠. 방산, 조선, 에너지 쪽의 존속 법인과 또 테크라이프 쪽 신설 법인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잠시 조정 흐름이 있긴 했지만요. 새해 들어서 빠르게 하루도 빠짐없이 오르면서 7거래일 만에 30%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온 미국 조선업 재건 과정에서 기대감으로 인해서 목표가를 17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하나오션 오늘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4%대 강세 보이면서 14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도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41만 2천 원 선 지켜내고 있고요. 하나시스템도 현재 6.8%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도 마찬가지로 하나 인적 분할 소식과 더불어서 이 방산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 회복과 또 우주 조선 사업 기대가 맞물리면서 연일 계속해서 강한 상승 탄력 받아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종목 휴림 로봇입니다. 5거래일째 계속해서 상승 행진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강한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12%대 상승하면서 1,7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 어제 코스닥 상장했던 종목이죠. MBR 모션입니다. 어제 상장 첫날 상한가를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추가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7%대 상승하면서 19,0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나우 로보틱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전에
최근에 한양 로보틱스와 지분 인수와 관련해서요. 주식 매매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연간 2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 중인 이 한양 로보틱스와의 사업 기반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나우 로보틱스 현 시각 25%대 상한가에 거의 근접한 수치 기록하면서 3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의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이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첫 번째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산업용 로봇과 또 협동 로봇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성장 기대가 반영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 시각 3.5%대 강세 보이면서 47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유진 로봇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3거래일째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차 테마 상승 배경에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전기차와 또 스마트카 기술의 수주 확대가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 바탕으로 글로벌 완성차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유진로봇 오늘 5% 강세 보이면서 2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빠르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조금 더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투탑 쪽은 현재 분위기가 엇갈린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최근에 3위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1.35%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 완성차 기업들 현대차와 기아도 오늘 모두 다 동반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41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도 1%가량 가까운 상승 탄력 받아가면서 14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수급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가 규모를 늘려가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지금 함께 들어오고 있는 부분으로 확인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오전 10시에는 금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리 동결 쪽으로 일단 무게추가 옮겨져 있는데 나오는 대로 뉴스 확인해 보시고요. 오후장에는 TSMC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